잘못된 정보는 새롭게 깨닫고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처치의 개요,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실수하기 쉬운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면 여러분은 응급처치의 개요와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을 알 수 있고 기도 폐쇄 처치 등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현장, 김씨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 이거 왜 이래? 어머머머, 코피 난다, 코피. 여기 휴지로 막아요. 어떡해? 김 여사, 얼른 머리를 뒤로 젖혀요. 그러면 금방 멈춘다니까. 맞아. 그리고 피 넘어오는 건 그냥 삼켜야 된디야. 내가 알기로는 차라리 고개를 숙이라고 하던데. 아이고, 호들갑은 그냥 화장실 가서 코를 몇 번 풀어버리면 될 것을. 뒤로 젖히는 거라니까. 뒤로 젖히면 안 얼른 머리를 된다. 뒤로 젖혀요. 숙이라고 하던데. 이것들이야. 아이고, 시끄러.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흔히 코피가 났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하시죠. (1) 응급처치의 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급처치 과정을 함께 공부하게 될 송푸름 대원입니다. 본격적 학습에 앞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입니다. 지금 화면에 제시된 세 가지 용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환자의 상태가 급하다고 생각되면 응급환자로 간주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이 위험해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이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 행위자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면책조항으로 인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응급처치를 배우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도착 전의 응급처치는 사망률과 장애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의 경우 구급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목격자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급성질환 발생 시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살인의 추억 보셨나요? 거기에는 못에 찔린 한 형사가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런 사고나 부상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장애가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처럼 응급처치는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환자의 절박한 고통을 경감하며 위급한 부상 부위의 응급처치로 입원 치료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처치의 원활화로 의료비 또한 절감되죠. 그만큼 응급처치가 중요하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양호한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요원은 지형, 환경,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과 같은 법적 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합니다. 구조자의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의 응급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 시 사고 위치 및 시간, 사고의 종류 및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성별, 예측되는 위험 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실시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를 하고 기도를 개방하며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를 확인합니다. 국내 응급의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의 발전으로 생활 양식과 질병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전반적으로 응급 환자가 급증한 데 반해 응급의료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공공기관에 의한 응급의료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의 수련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할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응급구조사 수습 기준이 마련되었고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1995년부터는 대학에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한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되었고 소방학교와 국군 군의학교에서는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여 응급구조사의 교육 및 양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에는 응급의료법 제48조 관련 구급차 등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며 의사나 간호사 등이 이를 대신하여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장 응급의료에서 구급대의 역할과 활약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양성된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현장의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급대의 주요 인력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에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구급대의 역할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119 구급대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그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119 구급대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119 안전센터 소속하에 1330대의 구급차와 구급대원 788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의 2013년도 구급활동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응급처치의 기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세요. 365일 24시간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 119 구급대.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119 구급 차량은 140대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43만 3천여 건 출동해 총 29만 5천여 명의 환자를 이송했는데요. 하루 1,000여 건 넘는 출동과 8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119 구급대를 이용한 셈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시간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지역별로는 강서구의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구급대를 이용한 환자 유형으로는 급만성질환자가 1위, 추락이나 낙상이 2위, 이어서 사고나 부상, 교통사고, 그리고 심장질환 순이었습니다. 한편 구급대원이 환자 29만 5천여 명에게 79만 6천여 건의 응급처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1인당 평균 2.7건의 응급처치를 받은 셈입니다. 가장 많이 시행한 응급처치술로는 기도 확보, 산소 투여, 심전도 검사, 보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중은 2011년 72.5%에서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3.4%를 기록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빠른 출동과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불필요한 전화나 장난 전화는 반드시 삼가야 할 것입니다. 2.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여러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둘째,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셋째,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입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둘째, 현장을 안전하게 한다. 그리고 셋째, 다른 이의 도움을 청한다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응급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이 있네요. 그럼 앞서 배운 행동 요령을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행동 요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 상황 및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환자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 및 현재 위치한 장소, 필요한 물품 등을 파악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구급차를 부르는데요. 응급 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거나 혹은 빨리 병원을 가려는 마음에 일반 차량으로 이송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건물 붕괴, 화재, 유독가스 등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환자를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구급차를 부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환자를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즉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명구조 활동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응급처치를 실시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3. 실수하기 쉬운 응급처치. 이번에는 실수하기 쉬운 응급처치에 관해 한번 알아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의 의식 상태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은 흔히 머리를 흔들거나 뺨을 강하게 때려서 의식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한 자극을 주면 뇌나 목뼈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수, 청심환, 설탕물 등을 입으로 먹이는 것은 어떨까요? TV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의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사 또는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환자의 머리에 높은 베개를 받쳐주는 것은 어떨까요? 의식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혀와 인후 근육 등이 이완되어 기도가 좁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를 취하면 기도 폐쇄가 심해져 호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물질이 기도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은 등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등을 두드리게 되면 오히려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상황을 아주 어렵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의식이 있는 경우에 기도 폐쇄 대처법인 하임리히법, 의식이 없는 경우에 심폐소생술, 그리고 영아의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인 엎어 등 두드리기와 다시 뒤집어 가슴 누르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성인 및 소아의 기도 폐쇄는 경한 상태나 심한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손으로 목을 붙잡은 상태로 기침 소리를 낼 수 없고 청색증을 보이며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없는 등의 기도 폐쇄의 징후를 보이면 목에 뭐가 걸렸나요? 또는 목이 막히나요? 라고 빠르게 물어보고 환자가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즉각적인 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있다면 기침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기침 유도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도 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복부 밀어내기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비만, 임신 후기 등의 이유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흉부 밀어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도 폐쇄의 대표적 응급처치인 하임리히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치자는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쪽 발을 환자의 발과 발 사이에 넣고 환자의 다리를 지지하여 쓰러질 때를 대비합니다. 그 다음 한 팔로 환자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쥔 후 엄지손가락 방향을 환자의 배꼽과 칼 돌기의 중앙 부분에 둡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후 빠르게 위쪽으로 환자의 배를 밀쳐 올립니다. 이것은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반복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의식이 없는 성인 및 소아의 기도 폐쇄 처치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우선 지지해서 바닥에 눕힙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입안을 살펴서 이물질을 확인하고 보이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요. 만약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을 때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의심해야 하고 구강 내 이물질이 확실하게 보일 때만 제거하도록 합니다. 불확실할 때 입안을 휘저으면 이물질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여러분, 이물 흡인에 의한 사망의 90% 이상은 5세 미만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중 65%는 영아에서 발생하는데요. 영아의 기도 폐쇄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기침, 구역질, 그렁거림, 천명음이 동반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기도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1세 이하 혹은 체중이 10kg 기도가 막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침을 못하거나 울지 못하거나 혹은 숨을 쉬지 못할 때는 등 두드리기와 가슴 밀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엎어 등 두드리기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영아의 턱에 대고 머리와 목을 받쳐서 한 손으로 영아를 들어 올립니다. 영아의 머리는 바닥을 향하게 하여 처치자의 팔 위에 놓고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합니다. 이때 처치자는 아기를 안은 팔을 자신의 허벅지에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그 후 손바닥으로 영아 등의 어깨 축지 사이를 1초에 1회 속도로 5회 두드립니다. 그 후에 다시 뒤집어 가슴 누르기를 5회 실시하는데요. 먼저 영아의 뒷머리를 받친 상태에서 영아의 등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양팔 사이에 놓습니다. 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복장뼈가 만나는 지점의 바로 아래에 두 손가락을 수직으로 위치시키고 1초에 1회의 속도로 5회의 압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슴 누르기를 실시할 때는 손가락을 가슴에서 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엎어 등 두드리기와 다시 뒤집어 가슴 누르기는 영아가 의식을 잃거나 이물이 배출되거나 힘차게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출혈, 골절 등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출혈 환자의 지혈을 위해 끈등으로 강하게 묶는 경우는 옳은 방법일까요? 이것은 지혈은 쉽게 되지만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심각한 합병증 발생으로 절단을 고려해야 할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혈을 위해 묶을 때에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폭이 넓은 것으로 해야 하며 지혈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지혈이 도저히 안 되고 병원이 먼 심각한 출혈에서 하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골절되어 변형된 부위를 펴려고 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일반인은 발견 당시 그대로 부목으로 고정하고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척추, 팔꿈치, 손목, 엉덩이, 무릎 같은 부위에 탈구나 골절이 된 경우 중요한 신경과 동맥이 가까이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흔히 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는 눈이나 상처에 박혀있는 이물질을 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손상이나 출혈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빼지 말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여 병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다친 부위에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온찜질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류량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발목이 삐는 것과 같은 급성 부상에서는 48시간 안에 온찜질을 삼가하고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오늘의 현장에서도 나왔었죠.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히면 위장으로 피가 넘어가거나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코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꽉 잡고 있으면 고혈압 등에 의한 출혈이 아니면 대부분 10분 이내에 멈추게 되죠. 그럼 팁 버튼을 클릭하여 코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 다음은 발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아 사이에 물건을 넣으려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작 환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거나 숟가락 등을 물려주는 것은 처치자가 부상을 당하게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발작은 수분 이내에 종료되며 특별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체도 끼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작하는 동안 강제로 붙잡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련을 하는 동안 주변의 물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경우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배를 눌러 물을 빼내려는 시도는 심폐소생술을 지연시킬 수 있고 윗속의 내용물이 역류하면 기도로 들어가 오히려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으며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으면 머리를 낮게 하고 몸을 옆으로 눕혀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처치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응급처치 기호 및 간단한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현장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 성인 심폐소생술의 순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고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 프로젝트도 끝나고 홀가분하다. 집에 가서 얼른 샤워하고 드라마 보며 맥주 한잔 해야지. 왜 저러지? 뭔가 힘들어 보이는데? 뭐야!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뭐지?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네? 네. 여보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 가슴을 움켜쥐던데 지금 숨을 잘 못 쉬는 거 아니요? 정말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은데? 어쩌지? 드라마에서 보면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하던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럴 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적절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폐소생술. 여러분, 심장과 폐가 멈추면 우리 몸의 각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뇌세포가 가장 빠르게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장이 멈춘 후 4분 이내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6분이 지나면 뇌세포의 대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심장이 다시 뛰어 순환이 이루어져도 뇌세포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죠.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심폐소생술이 보급되었기 때문인데요. 1960년대 이전에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거의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심폐소생술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하여 일부의 응급의료 선진국에서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30% 정도까지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급성 심장사는 연간 2만에서 2만 8천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 심장박동이 멈추고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심장으로부터 짜내어 신체의 가장 필수적인 장기인 뇌와 심장 등으로 보내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소량의 혈액이라도 흐르게 함으로써 뇌가 손상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고 심실세동의 시간을 지속시켜 재세동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주변인에 의한 직접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은 생존율을 월등히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심폐정지 환자의 소생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5가지 과정을 소생의 고리 또는 생존의 사슬이라 부릅니다. 생존 사슬의 첫 고리는 목격자가 환자를 발견한 후 환자의 심정지를 인식한 후 응급의료 체계에 전화를 걸어 심정지의 발생을 알리고 연락을 받은 응급의료 상담원이 환자 발생 지역으로 119 구급대원을 출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고리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최상의 응급처치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며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킨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0년 3.2%에서 2012년 4.4%로 향상되었고 2014년에는 10%까지 시행되고 있죠. 세 번째 고리는 신속한 재세동입니다. 재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소생률은 7에서 10%씩 감소하는데요. 자동 재세동기가 개발되어 구급차 및 공공장소에 보급됨으로써 심실세동 환자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동 재세동기는 환자에게 패드를 붙여놓기만 하면 환자의 심전도를 자체적으로 판독하여 자동으로 충전하는 의료장비이므로 적절한 훈련으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를 3단계로 나눌 때 심정지 발생 4에서 5분까지의 전기 시기는 무엇보다 신속한 재세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고리는 효과적 전문 소생술입니다.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려면 혈관수축제 또는 항부정맥제 등의 약물 투여, 전문기도 유지술 등의 전문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소생의 고리 마지막은 심정지 후 통합치료입니다. 심정지 후 치료는 일반적인 중환자 치료와 더불어 저체온 치료,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 발작의 진단 및 치료 등이 포함된 통합적 치료 과정입니다.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는 통합적 심정지 후 치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합니다. 성인 심정지 전 심전도는 주로 심실세동입니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와 빠른 재세동을 포함한 전문소생술 시행은 심실세동을 동반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처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소아의 경우라면 만 8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고 성인에 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2. 성인 심폐소생술의 순서. 앞서 살펴본 오늘의 현장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가장 첫 번째는 반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조자는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한 후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환자의 반응에 따라 대처가 달라지는데요. 환자의 반응은 있으나 진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하는데요. 심정지 호흡은 심정지 환자에게서 첫 수분간 흔하게 나타나므로 그 징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심정지 호흡은 대개 공기를 급하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숨을 헐떡거리면서 턱이나 목을 움직일 수도 격렬하거나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환자를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경추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상태임을 인지하였다면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이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명 이상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은 신고와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오면 되겠죠. 119에 신고할 때 구조자는 응급의료 상담원의 질문에 발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숫자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 응급의료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는데요. 비정상 호흡 중 판단이 필요한 호흡이 바로 심정지 호흡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이제 호흡이 없거나 쉬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다면 응급의료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며 응급의료 상담원이 전화를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가슴 압박으로 혈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분당 120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압박 깊이는 적어도 5cm 이상을 유지하지만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할 때 손의 위치는 흉골의 정중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슴 압박 이후 다음 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이완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도 가슴 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 단계는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일반인 구조자는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기도가 열리면 심정지 환자의 입을 열어 입 인공호흡을 준비합니다. 입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호흡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데요. 보통 호흡이란 구조자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호흡은 환자의 폐가 과다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자가 과호흡할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부적절한 기도 개방에 있는데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 젖히고 턱 들기를 정확히 다시 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유지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1을 유지하며 심폐소생술 시작 1.5에서 3분 사이부터 가슴 압박의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에 매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는 달리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하는 표준 심폐소생술과 달리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 있답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표준 심폐소생술에 비해 가슴 압박 소생술은 그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면 발생 초기에는 혈중의 산소 농도가 수분간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하더라도 전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 시행하기 때문에 가슴 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후에는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혹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선언할 때까지 그리고 처치자가 지쳐서 더 이상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없을 때까지는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합니다. 3.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심정지를 일으키는 부정맥으로는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흔한데 이런 리듬은 수분 이내에 심장의 무수축을 유발하므로 전기적 충격인 제세동을 실시해야만 정상 맥박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지하철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자동 제세동기라는 것인데요. 심실세동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환자의 흉복을 통하여 심장에 전류를 가하는 치료 방법인 제세동을 위해 심전도 소견을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사용이 간단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동 제세동기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알려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에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종료하고 곧바로 자동 제세동기를 그럼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고 패드를 붙이는데요. 그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리고 왼쪽 젖꼭지와 겨드랑이 사이입니다. 기계가 분석할 동안에는 환자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적응 리듬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충전이 끝나면 쇼크 버튼을 누르는데 이때 모든 사람이 환자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쇼크 버튼을 누른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환자가 회복되어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면 호흡을 도와주고 구토물 등도 쉽게 배출되는 회복기 자세를 취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동 제세동기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겠죠.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철도 차량의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중에서는 대합실, 카지노, 경주장, 경마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소년원, 5,000석 이상 운동장, 종합운동장, 청사 등에 설치되어 있으니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화상, 뇌졸중 응급처치. 자, 이번 시간에는 화상과 뇌졸중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화상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뇌졸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치료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치료의 최적 시간, 골든타임. 어머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글쎄다. 1시간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는구나. 걱정이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뭐 별일이 있겠니? 조금 있다가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이나 맞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함께 다녀오마. 네, 알겠어요. 어머, 어떡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민수야, 조금만 참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어르신의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오늘의 학습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하시죠. 1. 화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음식을 주로 섭취하며 온돌 문화로 인한 전기장판의 사용 등으로 화상 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화상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응급처치는 흐르는 수돗물에 20분 정도 식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도 화상의 깊이를 줄여주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러나 많은 환자들은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못하고 119에 신고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택시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화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 수돗물 등으로 응급처치를 한 경우가 43.1%,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45.4%, 그리고 소주, 치약을 바르는 등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가 4.7%라고 합니다. 그중 응급조치 시간이 10분 이하의 경우가 92.2%, 20분 이상인 경우가 3.1%였다고 하는데요. 화상의 종류와 부위, 깊이 등은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응급처치를 익히고 상처 악화의 방지를 목표로 본격적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상은 조직 손상 깊이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에게서 각기 다른 깊이의 화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체 부위, 노출 정도 및 기간에 따라서 역시 달라집니다. 먼저 1도 화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경증으로 표피만 손상된 경우로서 햇빛으로 인한 경우와 뜨거운 액체나 화학 손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화상 부위는 발적, 동통, 압통이 나타나며 범위가 넓은 경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가 손상된 경우로 열에 의한 손상이 많습니다. 내부 조직으로 체액 손실과 2차 감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화상입니다. 화상 부위는 발적, 창백하거나 얼룩진 피부, 수포가 나타나며 손상 부위는 체액이 나와 축축한 형태를 띠고 진피에 많은 신경섬유가 지나가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세 번째, 3도 화상은 대부분의 피부 조직이 손상된 경우로 심할 경우 근육, 뼈, 내부 장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상 부위는 특징적으로 건조하거나 가죽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창백, 갈색 또는 까맣게 탄 피부색이 나타납니다. 또한 신경섬유가 파괴되어
통증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으나 보통 3도 화상 주변 부위가 부분 화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처치와 이송 전 화상 범위를 파악해야겠죠? 화상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법칙이라는 기준을 이용합니다. 구법칙이란 성인에서의 신체의 각 부분이 차지하는 체표 면적을 9%의 배수로 구분하여 호상 면적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몸에 비해 머리가 크므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화상 범위가 작다면 손바닥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환자의 손바닥 크기를 1%라 가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환자의 호흡기 화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호흡 곤란, 환자의 상기도가 막혔다는 위험 신호로 쌕쌕거리는 것인 천명, 안면부 화상, 눈썹이나 코털이 탄 경우, 코와 구강 내의 그을음이나 기침, 가래에 그을음이 섞인 경우, 쉰 목소리, 그리고 목 주위를 둘러싼 화상 등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즉시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상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기 화상은 전선이나 낙뢰에 의해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전압과 전류량이 높을수록 더욱 심한 화상을 입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 화상의 특성상 작은 흔적만 남지만 몸 안에서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며 심전도계 장애로 심장마비나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현장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천천히 접근해야 하는데 이때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므로 즉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무모하게 환자를 옮기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전기 전문기사나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화학 화상에는 강산, 피부의 층을 직접 부식시키는 염기, 화학작용과 더불어 인체 내부에서 열을 생산하는 화학물질 등 다양한 물질이 원인이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이 피부에 닿았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현장에서는 최소한 글러브와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일반 화상처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손상 부위를 많은 양의 물로 세척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을 씻어내고자 하는 것인데요. 단, 금수성 물질인 경우에는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씻어낸 물이 다른 부위로 흘러내린다면 그 부위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특히 눈이나 얼굴을 씻어낼 때 정상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도 화상입니다. 기도 화상은 흡입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을린 코털, 재가 섞인 가래,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기도 화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 화상은 화염이나 화학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하며 짧은 시간 내에 호흡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심각한 형태의 화상입니다. 이때에는 즉시 산소를 투여하고 이송되어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탕 화상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화상으로 뜨거운 물이나 액체에 화상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어린이의 신체에 뜨거운 물이 닿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화염 화상입니다. 화염 화상은 주로 화재 현장 등에서 불을 끄거나 피신하면서 그을리는 화상으로 노출된 신체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상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주, 치약 등 그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것은 손상 부위에 감염을 초래하거나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 응급처치는 환자의 안전 확보, 화상 부위 식힘, 그리고 화상 상처 보호 이렇게 3가지를 염두에 두면 됩니다. 먼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상의 진행을 중지해야겠죠. 따라서 불을 끄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탄옷, 시계, 반지, 벨트를 제거합니다. 그 후 찬물이나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20분 이상 식히도록 하는데요. 이때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몸통을 계속해서 식히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화상 상처 보호해야겠죠. 멸균 꺼지를 사용하는데요.
수포를 일부러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손발은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에 꺼즈를 넣어 분리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상 부위 손가락과 발가락을 멸균 꺼즈로 덮어줍니다. 2. 뇌졸중. 뇌졸중은 심근경색과 같이 작은 혈전이나 방해물이 뇌의 일부분으로 가는 뇌동맥을 차단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빠르게 뇌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은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약해진 혈관을 파열시키거나 영구적인 손상,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증상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는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혈전 용해제로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현장에서 어지러움증과 두통을 호소하던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어지러움증과 두통 등은 뇌졸중의 징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 징후는 어지러움, 혼란에서부터 무반응까지 다양한 의식 변화, 편마비, 한쪽 감각의 상실, 비대칭 동공, 시력장애나 복시 호소, 편마비된 쪽으로부터 눈이 돌아가는 증세, 오심 및 구토, 의식장애 전에 심한 두통 및 목 경직 호소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뇌가 손상을 입는 질환인데 뇌는 산소와 당의 계속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며 지속적인 당의 공급을 위하여 뇌로 가는 혈류가 적절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뇌혈류가 4분 이상 차단되면 혈류 공급이 차단된 부분의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뇌졸중 발생 중 허혈성 뇌졸중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의식이 있는 뇌졸중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인 신시내티 병원 전 뇌졸중 척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S만 알면 뇌졸중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먼저 F는 페이스로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웃으면서 따라서 웃도록 시켰을 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치아가 보이지 않거나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A는 암으로 눈을 감고 양손을 동시에 앞으로 들어올려 10초간 멈추도록 합니다. 이때 양손의 높이가 다르거나 한 손을 전혀 들어올리지 못할 경우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S는 스피치로 하나의 문장을 얘기하고 따라하도록 시켰을 때 말이 느리거나 잘못된 단어로 말하거나 혹은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제 뇌졸중을 평가할 때 FAS만 기억하세요.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의 대부분은 집에서 발생하고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그 증상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급성 뇌졸중 환자의 반 정도에서만 119를 이용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많은 사람이나 그의 가족 및 동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응급처치에서는 시간이 뇌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판단 후에 119에 신고하여 치료가 가능한 대형 병원에 방문하는 것까지 3시간 이내로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야만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